자, 보시라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시라이 2002년도에 닐 헤이우드라는 이 영국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닐 헤이우드는 보시라이 아들의 영어 가정교사였어요. 그래서 영국 유학을 주선하고, 그리고 돈 세탁을 대행해주고, 보시라이 부인의 또 애인이었습니다. 애인이었는데 2012년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네요. 2012년도 4월쯤에서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발표되기로는 알코올 중독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검 없이 바로 화장해버립니다. 경찰들이 보안국장한테 보고했어요. 왕리진한테 보고하니까 이 사람이 딱 보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시장한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 자식이라고 하면서 부시장으로 승진시켜버립니다. 부시장으로. 자, 부시장으로 승진되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죠? 승진했으니까, 부시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네트워크, 자기의 부하들, 그리고 무기 권력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부시장이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봤으니까. 닐 헤이우드가 독살되는 걸 봤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12년도에 할머니로 변장을 해서 3시간 동안 이동을 해가지고 성도 미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좀 과한 짓을 했던 게, 보시라이가 무장경찰로 미 영사관을 포위해버렸어요. 무장경찰로 장갑차 가져가가지고. 자, 이러면 너무 떠들썩해지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쪽을 주시하게 됩니다. 주시하다가 모든 정치인들은 정적이 있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 정적이 있고 다른 당도 정적이 있고 정적이 있는데, 이때 중앙정부에서 북경중앙국가안전부로 이송을 해버렸습니다. 이송을.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보시라이에 대한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으니까. 그때 나온 정보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라이의 와이프는 구카일라이라는 아나운서 출신이고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잘생겼어요. 보과과라고 있고. 자, 이 주변이 굉장히 넓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카일라이는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닐 헤이우드였어요. 보과과의 영어 교사였고 후원자이기도 하고, 돈 세탁도 해주고, 유학도 이제 뒤에 다 해주고 준비해주고 했고, 내연 관계 또 있어요. 프랑스인 건축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내연 관계, 저는 이 사람 때문에 가장 놀랐던 게 왕리진입니다. 보시라이 밑에 있는 사람, 그 부하하고도 내연 관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라이 뒤에 그 서포터 엄청나게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이제 스폰서죠. 스폰서 쉬밍이라고 다렌스드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죠.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유학 경비부터 해서 모든 경비 다 지원해 주고, 보시라이 유명했던 게 호텔에 살았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위트룸이 따로 있다. 보시라이 시장을 위한 스위트룸이 따로 있다. 거기에 상호 후견하면서 여성으로 성상납을 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영화 배우다. 성상납을 했고, 장쯔 있었고요. 그리고 짱펑 CCTV 아나운서도 내연 관계에 있었고, 짱웨이제라고 지역 방송국 아나운서도 이제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뒤에서 쉬밍도 다른 그 여자들하고 다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네트워크네요. 네트워크에서 이때 이제 닐 헤이우드가 사망을 한 겁니다. 독살되어서 사망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장웨이제는 실종이 됐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실종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밝혀진 건 구카일라이가 범인이었다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이었고, 이때 이제 거의 90% 이상 사실이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구카일라이가 인체신비전의 이제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체신비의 그 시체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 뭐 사형수란 이야기도 있었고, 뭐 불황자단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임신한 여자의 인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웨이제다.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하여튼 이게 이제 나오면서 보시라이는 일거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왔고, 보시라이가 잘 나가던 그 보시라이가 일거에 무너졌어요. 그때 재판에서 선고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족과 부하를 잘 관리하지 못한 큰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2013년 8월 달에 이야기를 했고요. 제 재판을 통해서 공산당이 공정함을 추구한다는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라이가 무기징역을 받고, 구카일라의 부인이 무기징역을 받고, 왕리진, 그 몽고족 출신 이 사람 20년형을 받았는데, 왕리진은 국가 반역죄 이런 거 물어가지고 20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구카일라이도 살인범이니까 무기징역 이해가 되는데, 보시라이가 왜 무기징역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사람 죽인 것도 아니잖아.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왜 무기징역을 받았을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을까? 보시라이가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 하려면.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철량위, 장점인의 이제 후배 철량위하고 후진타의 후배 리커창이 없어진고 이제 보시라이도 이 사건으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시진핑만 남아 있는데 2012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012년 3월 19일 날 새벽 4시고 북경입니다. 북경에 와 멋있죠. 페라리 스포츠카. 북경의 한 순환도로에서 스포츠카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 났고 9억 정도 한대요. 이 스포츠카가. 교통사고가 났고 거기에 운전자는 북경대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 오, 집이 엄청나게 부자인가 보네요. 중국에서 9억짜리를.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새벽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다가 사망을 했는데 하체는 또 나체였어요. 나체였고 사망하지는 않고 이제 크게 다친 2명이 여대생이었습니다. 여대생. 이 여대생들은 중상을 입었는데 55억의 보상금을 받았고요. 또 이 여대생의 출신이 한족이 아니라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쪽에 그 소수민족 출신의 여대생들이었어요. 나체로 스포츠카 안에서 빠르게 운전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운전자는 사망을 하고 두 여성은 크게 다쳤던 그런 사건입니다. SNS로 빠르게 전파가 됐습니다. 빠르게 전파가 되고 이 학생인데 아버지가 링지화라는 사람이에요. 링지화라는 사람은 엄청나죠.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의 주임은 청와대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 겸 국정원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 실세 넘버원이었던 거고 특수부대의 수장이었고 공청단 후진타오 리커창 그 네트워크 출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후진타오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중앙판공청 주임이 홍선전화라고 비밀리에 핫라인 운영되고 있는 걸 이제 누구에게 정적에게 다 내용을 도청해서 알려줬습니다. 보시라이에게. 이런 사건의 의심이 커질 때 페러리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 음모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딱 그 시기에 맞게 사고가 터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때 링지화의 아들이 사고가 터졌고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 부패가 부패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부패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적을 찾아내거나 뭔가 이제 그 음모나 전략이나 전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구진산이라는 사람, 중국 인민해방군 총부에서 보급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담당하고 있는 쪽에 이제 수장이었어요. 이 사람 집이 거의 궁전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모택동 흉상이 나오고 한 병에 18만 원 하는 그 마오타의 술이 10,000병이 나왔습니다. 18억 원어치 나오고 군부의 여인들 장납하고 돈 받는 게 엄청나요. 인민해방군 장교 월급은 50에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군 입대하는데 1,000만 원 받고 하급 간부로 승진하는데 9천만 원 받고 장군 승진하는데 53억 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이만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챙기게 되니까 이렇게 받았겠죠. 자, 이렇게 돈을 받았고 쉬차이허 중앙군사위의 부주석인데 군부를 장악했었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남용해서 뇌물을 수수하고 그 수수한 부정축제 뇌물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물수송이 군용 트럭 10대가 들어왔다. 이게 막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금만 1톤이었다. 이런 것들이 깔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윤캉 이 사람은 북경 석유대학 출신이고 정법사황 만수르라고 얘기했고 공안 황제, 공안, 검찰, 법원, 무장경찰 이런 부분들 다 총괄하는 겁니다. 보시라이에 또 이제 사부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자, 이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자, 뭐냐면은 후진타오를 공격하는 4인방이었습니다. 보시라이의 역할은 인기죠. 인기.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바지 사장 정도 얼굴마다 바지 사장이었던 거고 슈자이허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군대의 보급이나 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밑에 딱 서포트하고 있고 그리고 링지화는 정보 그리고 특전사 무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CIA 같이요. 우리나라
안기부 같이, 그리고 공안이나 법원, 사법, 검찰 그런 부분까지 다 가지고 있는 저우융캉, 이거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퍼펙트하게 해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공격이 들어가는데 후진타오는 이제 누구한테 물려준다고 했잖아, 시진핑한테. 자, 시진핑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권력을 뒤집어 내려고 하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자, 이게 2012년도였어요. 약 한 9년 전이죠. 2012년도에 장점인을 중심으로 한 이 4인방이 시진핑을 한번 뒤집으려는 쿠데타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링지화의 아들의 패러리 사건이 진짜 자연스럽게 일어났는지, 하늘이 도와줘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그 전화를 도청해서 보시라에게 넘겨주던 게 걸려서 작업이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 쿠데타를 시도했던 게 터졌고, 저는 2차로 시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샹하이방 중심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정적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걸. 자, 그런 다음에 2012년도에 제18차 전국 대회 할 때 그때 표정을 보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당당하잖아요, 시진핑. 당당한 표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이때 후진타오가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권력을 시진핑한테 일거에 다 넘겨줬습니다. 당하고 군사하고 국가를 일거에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한 명한테 집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고 이어지면 당연히 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자, 이렇게 넘어갔고 비장한 표정이죠. 내가 시진핑한테 다 넘겨줘야지, 이런 비장한 표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장점의 표정도 안 좋고, 그리고 여기에 리커창이나 우융캉도 표정이 안 좋습니다. 얼굴 딱 보면 표정이 안 좋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다 넘어갔고, 여기서 잠깐 제가 중국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샹하이방이 있습니다. 샹하이방, 상해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데 뭐 돈도 못 벌면서 전에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북경 애들 뭐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뭐 하는 거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 태자당이 있습니다. 태자당. 그 중국이라는 국가 공산당을 만들어냈던 원로의 아들 딸들 이 다 물려받고 있더라고요. 다 물려받아가지고 정치 권력이나 여러 권력, 돈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태자당이 있고, 다음 공청단이 있습니다. 후진타오 위시에서 리커창으로 이어지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파 공청단이 있고, 자, 원래 이 세 개가 계속 이제 되풀이되면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샹하이방 한번 하면 공청단 가고 태자당 가고 대립하면서, 미국에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대립하면서 계속 이제 견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야당과 여당이 견제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 같은데, 일본 같으면 이제 자민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엄청나게 부패해 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래도 뭔가 규칙을 가지고 5년 5+5 규칙이라든지 서로 이제 합의해서 베이다이허에서 원로들 모여가지고 또 회의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나 관습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시진핑이 태자당이었잖아요. 태자당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따로 이제 시파를 만들어버리면서,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시파 만들어버리면서 자기가 이제 이 규칙을 깨트리는 거죠. 이 규칙을 깨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를 완성을 합니다. 자, 이게 19차였는데 그러면 20차는 언제냐? 20차는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 2022년도에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시진핑이 가장 바라는 게 이겁니다. 제3연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3연임. 5년 해서 15년까지 계속 하고 싶은 거고, 계속 끊임없이 시진핑은 자기 정적들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들 지금 벌써 한 27,000명 숙청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샹하이방하고 공청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수족이라고 생각하는 시파라고 만든 그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겠죠. 바뀌어지고 있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보면 정말 좀 막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막가는 느낌이 있는 게,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 기업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이건 이제 얘네들 책임도 좀 있다고 보는 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상장을 해버린 겁니다. 해도 뭐 그냥 넘어가겠지 해서 올리니까 여기서 폭발한 것 같아요. 시진핑 쪽이 폭발해가지고 이걸 이제 앱스토어에서 퇴출해버렸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은, 얘네들 이제 손 좀 봐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이 디디 추싱 있기 전에도 마윈 있잖아요. 마윈은 제가 봤을 때, 우와,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마구마구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마윈은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쪽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엔트그룹이 상장할 때 그걸 또 막아버렸죠. 얘네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라고 막아버렸던 거고, 마윈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뒷배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고, 베일에 쌓인 알리바바 주주들에 대해서 조금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장점인 아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마윈은 알리바바는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저장성, 상해 근처 지역 저장성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 샹하이방이다. 샹하이방의 이 돈줄이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마윈을 조져야 되겠네. 마윈을 조져서 샹하이방에 돈줄을 말려야 되겠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떴던 뉴스가 이게 떴습니다. 짜오웨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저는 소림축구에 나왔던 배역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짜오웨이가 프랑스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나왔던 게 저도 기억나는 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알리바바하고 이쪽에 투자를 했고 마윈하고 관계를 좋았던 거고, 그 사이에 몇 천억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마윈하고 친분이 있던 여자 배우가 중국을 떠났나, 출연작도 이제 줄줄이 막 삭제되고, 중국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은 아예 그 데이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축구 선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뭔가 이야기했을 때 싹 다 데이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샹하이방에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정지 작업을 하는 느낌. 3년임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샹하이방이나 그쪽에 이제 돈줄부터 맞기 시작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업부터 해서 연예인까지 이렇게 이제 정지 작업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교육을 없앴죠. 사교육을 없애가지고 온라인으로 과외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학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탁 막아버렸죠. 그게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월급 받는 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집값은 뭐 10억씩, 20억씩 하고 그러잖아요. 좀 북경하고 상해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제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도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과외시켜서 뭐 성적 더 잘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이제 기준을, 스탠다드를 똑같이 맞춰버리자, 조건을. 불법. 저도 80년대, 90년대 기억나는 게 과외 금지하고 해가지고 그때 막 몰래 과외하고 집에서 막 그런 것도 기억나거든요. 과외 금지하고 학원도 못 다니게 하고, 학교에서 뭐 영어 교재 외국어 쓰면 안 된다고 이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이제 공동부유 뭐 이런 거 나오겠죠.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교육부터 해서 기업하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대장이니까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도 마오쩌둥처럼 시진핑 사상을 주입을 시켜야 되겠다. 모든 부분에 연예인 교육하고 도덕성 강화시키고 사회주의 두뇌로 무장을 시키고, 그거 같아요.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다 계획하고 계획 경제대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퍼펙트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전에 뜬 뉴스가 이거 중국 청소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게임 못한다. 이 게임은 또 왜 갑자기 게임 못하게 하고 금, 토, 일, 휴일에만 1시간 허용한다 이래버리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학부모들 좋아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 저 별로 같은데, 이걸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IT 기업에 대한 압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부자 동네 저장성에서부터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을 해서 했잖아요. 이건 이제 이 시진핑이 거기서 오랫동안 그 공무원 생활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이 수십 년 동안 70년대부터 개방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왔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그 부를 축제하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다시 뺏긴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자기가 모았던 돈, 권력 이런 부분들 뺏긴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진핑 집권 9년 차에 부패 혐의로 관리들이 374만 명이 처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보는 뉴스가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산 측근, 왕치산은 누구냐면은 시진핑 밑에서 칼춤 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제 부패 혐의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던 그 사람인데, 왕치산의 측근이 또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다. 그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진핑은 깨끗한 사람일까? 시진핑은 재산이 한 4억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월급도 뭐 1,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의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의 가족을 보면은 여기 이제 자기 아버지 시중신이 있고 누나들이 많네요. 누나들이 있고 동생은 이제 북경 멀리서 태어났다고 원평도 있잖아요. 누나들이 외국에서 사고 있는 부동산 거래액만 검색해봐도 최소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부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몇 천조 단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푸틴하고 똑같겠죠. 푸틴하고 시진핑 가족하고 푸틴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아닐까 비공식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커창에 관련된 뉴스를 몇 개 찾아보면은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화를 하길 원한다. 자, 리커창은 후진타오하고 이제 샹하이방하고 지금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협력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뒤에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이 중국 분열 시나리오 1탄으로 돌아보면은 샹하이 중심의 쿠데타, 상하이하고 이제 저장성하고 이쪽이 독립한다 그런 것들보다 뭔가가 이제 액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 액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액션의 결과가 이제 지도자가 바뀌고 어디하고 타협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샹하이방 중심의 공청단하고 같이 그 조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까. 미국이 개입하면은 뭔가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샹하이방과 후진타오 그리고 미국이 서로 협상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미국 주도의 질서를 우리가 잘 따라줄 테니까 우리가 시진핑 파에 이길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다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너네 앞에 내세울 얼굴마다면 누군데 제가 봤을 땐 리커창 같아요. 리커창. 자, 그래서 오늘 이 중국 분열 시나리오 3탄의 1부하고 2부에서는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본 게 시진핑이 지금 완전 폭주 기관차처럼 막 밀고 나가는데 이 넓은 지역에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상해 중심으로 하는 이 조직들 샹하이방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예상했던 건 이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저는 시진핑이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막 밀고 나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 그냥 내 상상이고 그냥 다 타협하고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 극단적으로 시진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근데 그 뭔가 일어나는 게 광동성은 시진핑 아버지하고 친하니까 이 상해 중심으로 해서 짱수성하고 저장성하고 안위성하고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정치 조직 그리고 또 재벌들 그리고 그 여러 네트워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중국 분열 시나리오 3탄 1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